한 무리의 사람들이 한라산 정상을 향해 등반길에 나섰다. 남녀노소 다양하게 섞여 있지만 산을 오르는 속도가 보통이 아니다. 결국 전문 산악 안내인이 제재에 나서는데 예, 이렇게 좀 쉬었다 갑니다. 전부 다. 저기 1시간 반도 숲속이기 때문에 굉장히 덥습니다. 잠바 같은 거 벗으세요. 기다리세요.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등산 의미가 없어요. 통제 안 하겠습니다. 지금 올라가시면 그냥 올라가시고 늦은 사람 넣고. 결국 속도가 느린 여자들을 앞에 세우는 것으로 다시 산행이 진행됐는데 도시락을 머리에 이고 가는 여유까지 보인다. 반갑습니다. 귀에 익은 북한 노래. 그렇다. 이들은 바로 그 험난한 탈북 과정을 거쳐 이곳 한국에 정착한 새터민들이다. 그래서 이 정도의 산행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좀 먼 거리에서는 갈 때는 가다가 잡히겠는지 험한 길이라 그래도 위험하고 하니까 애들이 편안치 않네. 하지만 정상이 가까워오자 이들의 발걸음도 힘겨워 보인다. 이들의 한국 정착 생활도 그랬다. 부푼 꿈을 안고 이곳 한국으로 건너와 새터를 잡고 힘찬 첫 발을 내딛었지만 이들은 아직도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이방인으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지난 4월 25일 부산 YWCA 대강당에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했다. 모두가 힘겨운 탈북 과정을 거쳐 이곳 한국 사회에 새롭게 자리를 잡은 새터민들이다. 이들이 이곳에 모인 이유는 바로 제작진이 부산 YWCA와 함께 마련한 공동 프로젝트 둘이 하나 되기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오늘 첫 프로그램은 행복 면허 취득하기와 함께 6개월간의 대장정이 시작됐다. 또 우리 북한과 남한과 전혀 다른 점, 너무 달라서 놀랬다거나 혼란스러웠다는 점. 먼저 이들이 느끼는 남북한의 차이점에 대해 속 시원하게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북한은 여자 시집가기 힘들고 남한은 남자 장가기 힘들고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다. 10년 내지 13년 하거든요. 남자가 그래까지 17살에 나가면 보통 30살에 제대돼요. 그렇게 되고 보면 이제 사이를 맨 여자로 없어버리죠. 근데 이제 군인들이 제대되면 또 나이 든 여자들 안 가져와요. 25살 미만. 생물. 25살 미만만. 그러니까 25살 지나간 여자들은 바쁜 거예요. 네. 거기서는 노인들이 완전히 천대꾸력입니다. 그 누가 그 기차간에서라든가 뭐 이런 데에 올라서서도 노인들은 힘이 없으니까 짓밟히고 밀리고 깔리고 하는 게 바로 노인이지, 힘이 세고 정말 그런 센 사람들만 의자에 앉고 노인들은 바로 서 있지도 못하는 이런 분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잘라서 이 전지에다 붙여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내가 바라는 대한민국, 내가 살고 싶은 대한민국을 표현해보는 시간. 이들이 어떤 정착 생활을 원하고 있는지에 대해 들어봤다. 우리 북한 분들은 서민들 속에서 정말 자기 인생을 포기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 영세민 집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 우리도 뭐 쨍하고 해뜰 날이 있겠죠.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 돼가지고 이 작은 집에서 말고요, 이런 높은 데 올라가서 삽시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저기 앉아있는 저 안경쟁이 아저씨가 붙였는데 야한 그림을 잔뜩 붙이고 호탕하게 웃는 김광석 씨. 지금은 밝게 웃고 있지만 한국에 입국한 이후 정착에 상당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 (96년) 두만강을 건너고 지난 2003년 한국에 입국한 이후 혼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불안감이 제일 힘들었다는 김광석 씨. 정착금으로 받았던 돈을 탕진하는 등 긴 방황의 시간을 보냈었다. 이거 슬리가
그래서 하루빨리 가정을 꾸려야겠다는 생각에 지금의 아내를 소개받게 됐고 만난 그날부터 바로 함께 살게 됐다. 결혼 생활 나는 뭐 차나 3월 7일 날을 만나갖고 바로 여기 들어갔거든. 그런데 북한에서 헤어졌던 아내가 탈북에 성공해 한국에 오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것도 지금 살고 있는 바로 이 아파트, 같은 동으로 배정을 받아온 것이다. 그래 우야 여기로 왔더라고요. 여기 집 받았더라고요. 요 9층이라고. 근데 난 몰랐거든요. 몰랐는데 근데 또 퇴진 열차 다닐 때 우리 회사에서 쪽갈라 가자 해서 해수욕장 나갔거든요. 해수욕장 나가 쪽갈라고 쫙 있는데 별로 신통한 여자가 아무리 소리 지나가더라고요. 내 사람 잘 못 봤나 뭐 이런 생각 툭 들면서 보니까 맞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여기 9층에 있다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관계 정리가 됐지만 상당 기간 이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 수진이 있어야 자기 삶에 이렇듯 한국에 정착한 세터민들은 북한에 가족을 두고 혼자 탈출해 온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한국 사회의 빠른 정착을 위해 가정을 급하게 꾸리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 보니 여러 가지 복잡한 형태의 가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오히려 이 부분이 정착에 있어서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쉽게 빨리 이렇게 가족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낳는 이제 그 부정적인 면들이 뭐 예를 들면 북한에서부터 이미 결혼을 해서 가족을 이루고 있다가 이제 탈북을 하면서 또 여성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이미 자기 어떤 생존과 결부되어 있어서 또 중국의 어떤 그 조선족과의 또 결혼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혼 형식적인 결혼이 아니라 그냥 뭐 동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또 자녀가 생기게 되고 그러다가 또 거기서 자기가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또 한국에 입국하게 되면서 또 여기서 여기대로 또 가족을 만들어가는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이제 그 가족의 형태가 만들어지고 호적 관계도 이제 좀 복잡해지는 거죠. 예. 탈북 후 몇 년 동안 중국에서의 도피 생활은 이들의 가정 형태를 한층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말이 통하는 중국 조선족 마을에서 도피 생활을 하게 되는데 특히 여성의 경우는 조선족 남자와의 동거 형태를 통해 신변을 보호받게 된다. 수소문 끝에 연변 한 마을에 숨어 살고 있는 한 탈북 여성을 만났다. 탈북한 지 벌써 9년째 된 이 여성은 이곳에서 조선족 남자를 만나 자녀까지 두고 있지만 늘 공안에게 쫓기는 불안한 도피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 사는 게라는 게 누구 맡아는 고통이란 게 정말 많지만 근데 이 못 살게 하고 붙들어가는 말인데 멋이라고 하게 붙들어가니까 우리는 정말 조심도 많이 하고 정말 여기 와가지고 마음고생도 많고 어떨 때는 정말 놓고 살아도 믿지 못할 행편이란 말인데 어느 때 언제 붙들려 갈지 그런 편에서 지금 살지 어떻게 다 피하셨어요? 계속 피했어요. 정말 잠도 못 자고 신발 놔뒀다가 막 뛰고 때는 뭐 어디가 뛰겠어. 며칠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 붙들려 갔다가 한국에서 전화 끊어보고 갔단 말이야. 그게 나서지. 공안에게 붙들려 가서 북송이 되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큰 돈을 뇌물로 바쳐서라도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를 악용한 공안들이 1년에도 몇 차례씩 주기적으로 단속을 나온다고 한다. 자주 그렇게 와요? 잡으러? 들어왔지 마, 들어와. 아는 게 데리고 가. 그 달에 있다만. 나그네도 데리고 간다. 어느 달당. 이래 달에 있어. 이래 사는 남자하고 사는. 계속 그랬던 면 어떨 때는 다른데. 안 본 줄 많은 남자가 제일이지 뭐 후회 남자.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곳 가족을 버리고서라도 한국행을 시도하게 되는데 이것마저도 여의치가 않다고 한다. 어떨 때는 사실은 한국 가자고도 많이 마음도 먹고 그랬을 한국을 갈 형편도 못 되고 이러다가 중국에서 또 우리가 또 지금 이렇게 살자니까 돈도 많이 요구되니까 알을 먹여 살려야지 우리는 우리대로
아예 그렇게 숨어 살지 정말 살기가 농사지가 살기 곤란하다만 그래가지고 별 생각도 한국도 가려고 노력도 했다가도 못 가고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마을 사람들이 며칠 그래 들려갔습니다. 소식 와가지고 그래. 며칠이 한국 가다가 들려갑니다. 그래요? 그래서 북에 갔어요? 네. 그래 위험하단데 가자고 노력도 못한대. 그렇지만 어찌겠습니까 여기서는 살 형편 못해 자꾸 붙들지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쁜 노릇도 아예 해도 이렇게 연변 쪽에서 세게 붙고 그러다니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단속을 피해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한다. 여자들끼리는 심술이 많아가지고 내가 북한 여자라고 딱 꼬장해버려요. 내가 많은 식당 들어 일하잖아요. 그러면 저 여자 탈북자다. 왜 또 중국 땅에서 현실적으로 한 탈북자 하나 꼬장하면 중국 돈으로 막 몇천 원씩 보상금 주는 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꼬장하려고 하는 건데 인간적으로 남자 여자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남자가 인간적으로 여자를 접수하는 거예요. 뭐 사는 날까지 나를 보호해주거든. 그래서 경찰들이 오면 숨겨주고.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자들이 중국에서 또 남자를 얻고 살게 돼요. 왜? 내가 내 몸을 유지하자니까. 그러니까 어떤 경우 같은 경우는 남자를 2명, 3명씩 섬겨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놓고 볼 때 이제 가슴 아픈 그런 게 얘기하지 못할.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은 감히 상상하지 못할 그런 아픔이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이러한 생활들은 이들의 정착을 힘들게 만드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지난해 입국한 김혜진 씨는 중국에서 자신의 한국행을 도와준 조선족 남편과의 둘이 하나 되기 결혼식을 앞두고 있다. 중국에서 만난 남편과 함께 산 지 8개월 만에 한국행을 결심했던 김혜진 씨. 남편과의 상의 끝에 결국 지난해 8월 홀로 국경으로 향했다. 길을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떻게 혼자 갈 생각을 하셨어요? 길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침판 같은 거 있잖아요. 조그만 거 그런 거 그래서 가지고 호막 모르는 산에서 그래서 방향 찾아가지고 찾아와야 되는데 그러다 나니 그때 산에서 길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다니다 나니 그 군대들인데 잡혔댔어요. 그리고 경찰 가다가 아내가 잡혔다는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과 함께 중국 공안들이 거액의 몸값을 요구했다. 딱 돈을 넣으면 진짜 사람 내놓을 수 있냐고 확인하고 내가 돈 넣어줬어. 그리고 돈 넣고도 하루 만에 사람 내놨는데 그거는 제가 몇 번 전화했거든요. 내가 영수증이 있으니까 너네들 편히 살래 생각하지 말라고. 응? 너네 돈 받아먹고 사람 안 해놓으면 이건 안 되는 거다. 결국 2번의 시도 끝에 한국행에 성공한 김혜진 씨. 지금은 남편과 함께 들뜬 마음으로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신랑이 동의 안 하지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여자들이 많이 왔잖아요. 중국에서 한 몇 년씩 살다가도 그래 와서는 다 또 여기 와서는 또 그 중국에 있는 남편들 다 안 데려오고 이런 게 많잖아요. 집에 앉아 소식 기다리는 게 2달, 3달, 2달 정도는 아이고 사람 사는 것 같지 않았어요. 혼자서 무슨 사람 내놓고 돈 내놓고 뭐 사람 띄고 돈 띄고 다 띄고 이런 기분 같고 집에 들어가도 사는 것도 없고 그런 문화 충격을 겪게 됩니다. 이들의 말처럼 많은 세터민들이 중국에서 잃은 가족을 남겨둔 채 이곳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있어 세터민들의 가족 형태는 더더욱 복잡해지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부추기는 또 하나의 문제는 북한이나 중국에 가족이 있을 경우 이곳에서 새롭게 만난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려 해도 일정 기간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차피 북한 남자는 뭐 한국 여자가 뭐 결혼은 요청을 안 하는 거고 어차피 중국 조선족이나 그다음에 북한 탈북자를 얻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을 탈북자들끼리 살려고 해도 이제 서로 북한에 남편을 두고 온다든가 아내를 두고 왔기 때문에 그 결혼이 성사가 안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인정이 안 되니까 결혼 등기를 하려고 해도 결혼 등기가 승인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의 혼인신고를 쉽게 허용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점을 이야기할 수 있어 제도적인 보완도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다.
실종 선고 형식으로. 문제는 북한에 남아있는 배우자가 잘못이 있느냐를 따져볼 때 그건 아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남아있는 배우자가 장기간 이쪽 남쪽으로 합류하지 못함에 따라서 이쪽에 내려온 이제 세터민이 생활상 그 자기의 그 뭐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받지 못하든가 그런 측면은 있지만 이혼 청구에 상대방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상대방이 언제든지 다시 남쪽으로 합류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탈북 과정 속에서 야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세터민들이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이들의 한국 사회 정착을 어렵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는 인식에서부터 둘이 하나 되기 프로젝트는 시작되었다.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총 6개월간 세터민 개개인들에게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부부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모두가 함께하는 결혼식을 통해 이들이 진정 하나된 부부임을 서로 느끼게 하며 부부가 둘이 하나됨을 넘어서 남북이 하나 되기를 기원하는 한라산 종주 프로그램 백두에서 한라까지로 둘이 하나 되기는 마무리된다. 가정의 문제와 더불어 세터민들의 정착을 힘들게 하는 또 다른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지난 2005년 입국한 김혜영 씨. 지금의 남편인 최영철 씨와는 한 동네에서 어릴 적부터 오누이같이 지내던 사이였다. 누나 이러다가 군대 갔다 와서 왜 같이 살자 그러니까 장난삼아 이야기했는데 두 사람의 사이에 사랑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할 무렵 최영철 씨가 입대를 하게 된다. 군대에 나가서 이 사람이 마음이 변했거든요. 그러나 뭐 우리야 뭐 약속은 하지 않았으니까. 이후 소식도 모른 채 각자 따로 탈북을 하게 됐고 운명처럼 한국에서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됐다. 저희 같이 나온 친구가 이 앞에 있거든요. 103동에 있는데 그 친구 집에 놀러 왔다가 우연하게 소리 길에서 마주쳤거든요. 그래 나 찍다 했는데 글쎄 그렇게 또 우연하게 알아가지고 그래서 이리 와서 제가 살게 됐거든요. 이렇게 운명 같은 사랑을 이곳 한국에서 꽃피우게 됐지만 사실 이들 부부는 큰 걱정거리를 안고 있다. 탈북자이기 때문에 가정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 꼭 필요한 직업을 구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래서 최영철 씨는 세터민들의 취업을 알선하고 있는 고용안정센터를 찾았다. 대부분의 세터민들이 한국에서 직업을 가지기에는 기술 및 전문성이 부족하고 탈북자라는 선입견 때문에 사업주들도 고용을 꺼리고 있다. 그래서 이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세터민 취업보호 담당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담당 인력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고용안정센터를 찾는 세터민들은 전체 1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한 제도적으로 입국 후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되는 생계비가 취업을 하게 되면 중단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세터민들은 정상적인 취업 자체를 꺼리고 있는 형편이다. 일단 그분들 생태로 봐서는 취업을 하든지 직업 훈련을 받게 되면 생계비에서 나가는 생계비가 감액이 됩니다. 안 그러면 취업을 완전히 하시게 되면 생계비가 자체가 중단이 되시고 직업 훈련을 받게 되시면 그 직업 훈련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생계비에서 어느 정도 그게 감액이 돼가 나가시고 그렇기 때문에 직업 훈련을 신청하셨다고 하더라도 나중에서 또 감액된다는 그 내용을 뒤늦게 아시가지고 또 포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또 생계비도 본인은 받고 싶어 하시고 취업도 하시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저녁에 하는 아르바이트라든지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되는 그런 데를 벼룩시장을 보고 스스로 찾아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뿐 아니라 탈북 과정에서 겪었던 수많은 고초로 인해 세터민의 24%가 건강 문제로 취업을 포기하고 있는 형편이다. 경남 김해시에 있는 한 제빵학원. 여학생들 틈에서 수업을 듣는 오승재 씨는 지난달부터 이곳 제빵학원에서 직업 훈련을 받고 있다.
학원 수업이 끝나자마자 병원으로 향하는 오승재 씨. 벌써 여러 차례의 디스크 수술을 받은 상태라 힘든 노동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북한에서 생활할 당시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몰래 중국에서 작은 물건 하나를 사왔다는 이유로 감옥 생활을 하게 되면서 건강이 더욱 악화되기 시작했다. 감옥에 들어가서 한 6개월을 그냥 감옥에 있었어요. 근데 이 북한은 좀 인권이 없다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뭐랄까 사람 취급 못 받지. 결론은 바깥에서도 사람 취급 못 받지만 안 하기야 더 하겠지 뭐. 내 옆에서도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 많이 보고 하니까 뭐 감옥에서도 밥 하려는 내 해봤거든요. 130알 되더라고요. 한 끼 먹는 밥알이. 예, 130알 정도니까 아마 130알 하면 한 숟가락, 세 숟가락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세 숟가락 먹고 6개월 살았다면 참, 네, 나올 때 몸무게가 한 28kg 정도 됐거든요. 결국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감옥을 나가기 위해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커피도 다 5cm 정도 되는 쇠꼬제를 먹었어요. 근데 먹는 것도 좀 힘들거든요. 먹기가 좀 힘들. 이 목을 좀 이렇게 직선으로 세워가지고 세 줄이니까 아무래도 목에 걸린다 아닙니까? 시라지나 이런 모이파기 같은 거 싸가지고 이렇게 밀어야 했거든요. 깡잘라. 목에다가. 아, 그렇죠.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여치. 그렇게 하면 여기 그대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여기 또 걸리지. 근데 그 위에 걸리는 것도 참 어려워요. 실은 그때 경찰들이 이렇게 항상 왔다 갔다 하니까 참 사람 목숨이란 게 귀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거 몰랐어요. 내 몸이 아픈 것보다도 그냥 하루라도 바깥 세상을 좀 구경하고 싶어서 먹었지. 이렇게 해서 악화된 몸 상태로 인해 어렵게 직장을 구한다 해도 하루를 버티기가 힘든 형편이다. 낮에 일하고 저녁에 들어오면 그 다음날 일을 못 나요. 아, 그렇게 하다 나니까 갔다가는 내 자유자를 왔다 갔다 하는 회사도 아니고, 회사라는 건 규칙 생활이다 아닙니까? 그거 항상 사장님 보기 전에 가야 되고, 뭐 오브레도 단축해서 일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내 혼자 이렇게 뭐 하루 갔다가는 그 다음날 9시대에 일어나 가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취업의 문제가 현재 세터민 정착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청소년들의 문제는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고 좀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해야 할 부분이다. 올해 나이 18살인 선희. 지난 5월 한국에 입국한 이후 선희의 하루는 이렇게 창밖을 내다보는 것으로 시작된다. 저 친구들처럼 지금이라도 교복을 입고 학교에 다니고 싶지만 선희는 북한에서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다. 그래서 저 친구들과 함께 고등학교에 다닐 수도 없는 형편이지만 그렇다고 10살이나 차이 나는 어린 동생들과 공부하는 건 더욱 싫다. 학교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인근 복지관을 찾았다. 복지사 선생님은 검정고시로 초중과정 자격을 취득한 후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고 좀 더 빠른 합격을 위해 검정고시 학원에 다니라고 권유하신다. 하지만 만만치 않은 학원비 때문에 할머니는 고개를 떨구신다. 학교에 가고 싶어 눈물을 흘리는 선희. 이것이 비단 선희만의 문제일까? 제작진은 세터민 청소년들을 직접 만나 이들의 고민을 좀 더 진지하게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 지난 8월 2차례에 걸쳐 세터민 청소년 캠프를 개최했다. 신나게 물놀이를 하는 아이들.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선희와 같은 심각한 고민을 안고 있다. 서로 처음 만난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며 같은 고민을 이야기해보는 시간. 원래
이렇게 남한 친구들하고 그다음에 얼리면 빨리 얼릴 것 같았거든요. 그래 좀 그런데 좀 다니고 싶었고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시간이 안 돼가지고요. 일을 하면서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간단한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대부분의 아이들은 학력 수준에 맞춰 학교에 가자니 나이 때문에 힘들어하고 나이에 맞추자니 학력 차이 때문에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 앞으로 학교가 만들어지면 어떤 학교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글귀와 그리고 또 내가 다니고 싶은 학교를 표현해보는 시간. 대부분 학력이나 나이 차이에 대한 고민 없이 이곳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 공부하고 싶다는 소망이 담겨 있었다. 통계에 따르면 학력 차이 때문에 불과 10% 정도의 세터민 청소년들만이 정규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정규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도 한국 학생들의 20배에 달하는 이탈률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학력 차이는 대부분 탈북 후 오랜 기간에 걸친 중국에서의 도피 생활에서 비롯된다. 입국 후 3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성호. 성호는 지난 98년 14살의 나이로 두만강을 건넌 후 19살이 되던 2002년 한국에 입국할 때까지 청소년기 대부분을 중국에서 보냈다. 그를 따라서 중국에서 보낸 5년간의 흔적을 더듬어 본다. 북한 생활의 마지막이자 중국 생활의 시작이었던 두만강으로 첫 발걸음을 옮겼다. 14살이라는 어린 나이로는 감당하기 힘들었던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이전에는 그저 딱 부모님 품 안에서 딱 가두어진 행복한 그 우리에서 자란 그런 삶을 살았다 하면 두만강을 딱 건너는 그런 순간부터 나의 두 번째 삶이 시작됐다 할까요? 바로 저 건너로 북한 땅이 보이기 시작한다. 여기를 지나면 국경 경비대의 눈길이 살벌해진다. 드디어 두만강이 바로 눈앞에 보인다. 바다에 있잖아요. 어? 부모님과 함께 지륵 같은 어둠을 뚫고 이곳을 건너던 8년 전의 기억을 조금씩 더듬어 본다. 기억나는 게 좀 있어요? 어디쯤이라는 게? 근데 여기 많이 달라졌어요, 진짜. 넘어왔던 길은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나요. 중대장 집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요쯤 여기. 그 군부대 있잖아요. 그 깃발대 직선으로 보면 돼요. 뱃살의 이 중간쯤에는 이제 위는 잔잔한 것 같은데 밑은 엄청 물살이 센데 힘들어요. 저 강만 건너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중국 땅에 발을 딛자마자 경보음 소리가 들려왔다. 이쯤에 딱 올라서면 여기가 얘들이 무선 그 무선 카메라를 여기다 설치해놓고 또 한 가지 설치해놓은 경보음을 설치해놨어요. 저녁에 여기 딱 올라오니까 경보음 소리 괭괭하면서 경보음 소리 딱 울리거든요. 그래서 바로 힘들어가지고 저는 여기서 막 내려서 저기 화장실 있잖아요. 딱 들어갔어요. 다급한 나머지 이곳 화장실에 뛰어들어온 후 인근 민가의 도움을 청해보기로 했다. 처음에 집들은 몇 곳에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다 나가라 하더라고요. 나가라 하더라고? 네. 이 집들을 몇 곳을 여기를 가서 몇 곳을 들어갔어요. 주위에 있는 집들은 몇 집을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서는 안 된다고 막 가라 해가지고 여기 밭을 탄 거죠 뭐. 마을 주민들의 외면으로 몸을 숨기지 못하게 되자 전속력으로 산을 향해 달려갔다.
긴장이 좀 풀렸는지 강 건너편 사람들에게 손을 흔드는 성호. 잊고 지냈던 북한에서의 기억들이 영화 필름처럼 하나 둘씩 스쳐 지나간다. 두만강을 건넌 후 처음으로 숨어 살았던 집을 찾는다. 예, 들었어요. 이 집이거든요. 이 집에. 집이? 아이고 들어와요. 지금 할머니 살고 계시고. 나가지 나가. 8년 전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 배가 고프긴 했어도 어릴 적부터 꿈이 많았던 성호. 하지만 이곳에서의 생활은 그런 꿈을 꾸는 것조차 성호에겐 사치였다. 그러니까 북한에 있을 때는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랄까요? 그건 또 달랐거든요. 달라가지고 저는 제가 생각했던 그 대학들, 생각했던 뭐 앞으로 직위들 그게 또 달랐는데 딱 들어오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친구도 없죠, 학교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깜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제가 한 1년 반을 1년 넘게 한 1년 반 정도를 혼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처음 여기 도착하는. 네, 그래 나는 이제부터 나는 정말 죽은 인생이다. 내가 그렇죠. 98년도에 하지만 중국 공안에게 발각돼 그런 죽은 인생조차 이곳에서 오래 할 수 없었다. 다만 사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 어머니 손에 2000살 어머니 손에다 지우면서 요거라도 가져와서 나가면서 중심이나 사다시라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내 손을 붙들고 할머니 인정 내 잊지 못하겠느라고 어디 가든지 내 할머니 잊지 않으라고 그래고선 아침에 새벽 아침에 오면 떠나갔어요. 그렇게 새벽 이슬을 맞으며 도망쳐 나와 도착한 이곳. 이곳에서 성호는 2년간의 청소년기를 암흑 속에서 보내야 했다. 그런 암흑 속에서도 성호는 그저 공부가 하고 싶다는 작은 바람뿐이었다. 결국 다른 큰 도시 어딘가에서 탈북한 아이들이 모여서 공부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홀로 그곳을 찾아가게 된다. 그때 나이 16. 아직 부모님 그늘 아래 있어야 할 나이였지만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떨어져 지내는 것쯤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때가 제일 공부 빨리 해야 되겠다.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제가 뭐 하려 하면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어가 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공부할 수 있다는 그 한마디에 기가 완전히 간 거예요. 그래서 가서 왔어요 여기. 두말아.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해 보려던 바로 그 순간에 중국 공안들이 들이닥친 것이다. 제일 어린 애가 6살짜리 애부터 한 40대 중반 되는 목사님까지 계셨으니까 그 사람들이 얼굴이 그 애들은 그 울고 무서워가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에서 참 그때 각이각색의 그 얼굴 모습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렇게 홀로 북한으로 잡혀가 천신만고 끝에 다시 중국 땅으로 넘어오지만 이제 이곳에서 더 이상의 희망은 없었다. 결국 북경에 있는 한국 대사관으로 뛰어들 결심을 한다.
며칠을 이 앞에서 서성이다. 드디어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 5시 반에 6시가 그 저녁 식사 들어올 때거든요. 근데 저녁 식사가 그 식당에서 주문해서 들여오니까 그걸 저 삿달로 해가지고 문으로 들여가거든요. 그러니까 삿달 문이 열려야 돼요. 그러면 저 직원이 나와요. 한국 영사 직원이. 그 식당 그 음식이 들어갈 때 시간을 맞춰서 들어가거든요. 드디어 뛰기 시작했다. 이게 거기가 1, 2분. 1, 2분. 내가 여기 1, 2분에서 주저하면 죽을 수도 있고 1, 2분에서 내 삶이 그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리어 북한 갈 수도 있고 그러잖아. 한국에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1, 2분이라는 게 내 삶에서 최고 긴장해진 시간이 아닐까요? 그때 나이 19. 두만강을 건너면서부터 시작된 성우의 청소년기가 이렇게 끝나가고 있었다. 이런 학습 공백을 겪은 세터민 청소년들이 한국의 정규 교육에 바로 섞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형태의 소규모 대안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지금 이곳 여명학교는 2004년 9월 개소해 현재 40여 명의 세터민 청소년들이 중고등 과정을 공부하고 있다. 설립 초기에는 세터민 청소년 교육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부족으로 학교를 만드는 데 드는 자금을 마련하는 것에서부터 학생들을 모으기까지 굉장히 힘에 붙였다고 한다. 지금은 주로 서울 지역의 세터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도심형 대안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도시형 학교가 기숙형 학교보다 사실은 운영하기가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문만 열고 나가면 유혹인자들이 너무 많죠. 또 삭막하고요. 농촌형 기숙사형 학교는 자연이 치유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들이 대부분의 아이들이 농촌보다는 도시를 선호하고 남한의 학생들도 도시에 많고요. 또 도시에서는 적응 차원에서 보면 남한 사회 적응 차원에서 보면 오히려 농촌은 섬처럼 갇혀 있을 수 있죠. 근데 도시는 더 많은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경기도 남양주. 외길로 쭉 드리워진 예쁜 오솔길을 따라 국화꽃 향기가 모이는 그곳에 아담하게 자리 잡은 교사가 눈에 띈다. 한꿈 학교. 학교와 기숙생활 공간이 결합되어 있는 생활 공동체 학교로 2004년 6월 개교했다. 그냥 단순하게 한국 사회의 어떤 공교육 가운데 처음부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나름대로 분단된 많은 시간 동안 겪어왔던 문화적인 갭과 학습적인 차이와 여러 가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좀 해결해주고 그래서 다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해결되어지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 가운데 저희 학교 같은 형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만들어지게 된 것이 지금 이 학교입니다. 이렇게 세터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몇몇의 대안학교들이 재정 문제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운영되고 있기는 하지만 전국적으로 5개에 불과한 이런 학교들이 수용하고 있는 세터민 청소년들은 전체 1,300여 명 중 100여 명에 불과하다. 그래서 올해 초 정부가 주도해서 경기도 안성에 세터민 청소년들을 위한 한겨레 학교가 설립됐다. 장기적으로 300명이라는 대규모 정원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어 많은 세터민 청소년들이 이곳에 모여 교육을 받게 될 거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가족과 헤어졌다 만났다를 반복하면서 정서적인 결핍을 느껴왔던 세터민 청소년들이 학교를 가기 위해 가족과 또다시 떨어져 지내는 것은 그리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마치 정부에서는 목말라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마실 것을 공급해 주겠다고 하면서 마치 거대한 댐을 하나 지어놓고 그 댐까지 와서 먹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얘기하는 건 각 지역마다 조그만 우물과 아니면 펌프들을 좀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와서 물을 좀 마실 수 있고 때로는 좀 쉬어갈 수 있고 제가 필요한 걸 얻어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초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설립한 무지개 청소년 센터에서는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기관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 지역 세터민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결국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공교육 체계가 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변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주류 사회가 변해야 되는 거고, 주류 사회가 변하기 위해서는 세터민 청소년을 위한 특별 학교나 아니면 민간 단체나 대안학교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중고등학교가 변해야 되고 초등학교가 변해야 되고, 그래야만 이후에 계속 들어오게 될 세터민 청소년들을 받을 수 있는 사회 전체의 인프라가 갖춰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세터민들의 결혼식이 열리는 날, 제작진과 부산 YWC 그리고 부산 지역의 세터민들이 지난 6개월 동안 함께 만들어온 둘이 하나 되기 프로젝트가 이제 막바지로 접어들었다. 신랑 입장. 드디어 결혼식이 시작됐다. 2006년 올해 입국을 했습니다. 16쌍의 세터민 부부가 차례로 무대에 오른다. 입이 거의 귀에 지금 걸려 있습니다. 신부 입장. 자, 이제 무대 위로 또 같은 쪽이라고 합니다. 신랑과 신부를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랑분들께 저는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자유로운 한국에 와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맑고 푸른 가을날에 영광의 결혼식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이 결혼식을 계기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많은 세터민 가정들과 긴 신랑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가 어려운 길을 옆에 도와서 결혼식을 했기 때문에 한국의 구원은 가족보다도 사랑이 높아야 된다고 봅니다. 하루빨리 어려운 정착 생활에서 성공하여 통일된 조국에서 나라와 사회를 위하여 훌륭한 일을 한 모든 신랑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기도를 마칩니다. 오늘 여기 있는 자, 백두산은 백두산이고 한라산은 한라산이거든요. 설명을 잘 들으시고 올라가십시오. 제가 빨리 안 가고 최대한 천천히 모든 분들이 정상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가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화이팅! 자, 이제 험난한 백두산을 넘어 이곳에 새터를 잡은 이들이 한라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험난한 탈북 여정을 겪었던 이들에게 이런 산행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무 속도를 내는 탓에 결국 전문 산악 안내인이 제재에 나서는데, 예, 이렇게 좀 쉬었다 갑니다. 전부 다. 저기 1시간 반 동안 숲속이기 때문에 굉장히 덥습니다. 잠바 같은 거 벗으세요. 기다리세요. 그래도 속도는 줄지 않는다. 하지만 정상이 가까워자 이들의 발걸음도 이곳에서 또 다른 이방인으로 살아온 자신들의 삶처럼 점차 힘겨워지기 시작한다. 드디어 한라산 정상. 백록담을 바라보며 누군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백두에서 한라라